파리 16구 고급 주택가에 위치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 르 자르댕 블레. 평상시라면 우아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이곳에서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성을 자랑하는 이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피에르 뒤봉이 70대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 앞에서 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며 사과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스토랑의 모든 직원들과 손님들이 숨을 죽인 채 이 충격적인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무지하고 오만했는지.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프랑스 요리계의 황제라 불리며 평생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인 적 없던 피에르가 한국어로 더듬더듬 사과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그런 피에르를 내려다보며 주름진 손으로 그의 어깨를 토닥이고 있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진짜 요리가 뭔지 알았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프랑스 요리의 자존심이었던 피에르가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뒤봉입니다. 파리에서 미슐랭 투스타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셰프이자 세계적인 미식 평론가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랬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충격적인 경험담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겪었고 요리에 대한 모든 철학이 뒤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분의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인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사실 저는 오랫동안 프랑스 요리야말로 세계 최고의 요리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받아온 교육이 그랬고 제가 이뤄낸 성취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아시아 요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한국의 작은 반찬 가게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가을 파리에서 열린 제15회 국제 미식 컨퍼런스에서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세계 각국의 유명 셰프들과 미식 평론가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저는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진정한 미식 문화의 우월성이라는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저는 완전히 자신감에 차 있었습니다. 제 레스토랑은 연속 10년간 미슐랭 투스타를 유지하고 있었고 제가 쓴 요리책들은 전 세계에서 베스트셀러였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당당하게, 아니 오만하게 제 생각을 드러냈습니다. 요리는 예술입니다. 그리고 예술에는 분명한 위계가 존재합니다. 저는 무대 위에서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프랑스 요리는 수백 년간 정교하게 발전해온 기법과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반면 일부 아시아 음식들은 단순히 강한 양념과 조미료에 의존할 뿐입니다. 특히 한국 음식의 경우 모든 것을 고추장이나 마늘로 뒤덮어서 식재료 본연의 맛을 파괴하는 미개한 조리법이라고 할 수 있죠. 청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들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치라는 것을 예로 들어보죠. 이것은 결국 썩은 배추에 불과합니다. 발효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채소를 썩혀서 먹는 원시적인 식문화의 잔재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요리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 청중석 한편에서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한국인으로 보이는 40대 남성 셰프였는데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피에르 셰프, 당신의 발언은 너무 무례합니다. 김치는 단순한 발효식품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한국의 전통 문화입니다. 하지만 저는 냉소적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문화라고 하시는군요. 그렇다면 왜 한국 사람들은 아직도 젓가락이라는 원시적인 도구를 사용합니까? 포크와 나이프처럼 정교한 식기 문화가 발달하지 못한 것 자체가 그 요리 문화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요? 회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몇몇 아시아계 참석자들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요리에는 분명한 격이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어떤 요리가 더 정교하고 예술적인지는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날 제 발표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원했던 방향이 아니었죠. SNS에서는 제 발언 영상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특히 한국에서는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해시태그 피에르 뒤봉 사과하라, 해시태그 프랑스 요리 과대평가 같은 해시태그가 트렌딩 토픽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저렇게 화를 내는 거지? 라고 생각했어요. 제 주변 동료들도 대부분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피에르, 당신이 옳습니다. 요리에는 분명한 수준 차이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네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는데 말이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며 저는 더욱 확신에 찼습니다. 제가 세계 최고 수준의 요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제가 기고하고 있는 프랑스의 유명 미식 잡지 르 구르망의 편집장 마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피에르, 우리에게 큰 문제가 생겼어요. 마리는 노트북을 켜서 각종 기사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제 발언으로 인한 국제적인 논란이 생각보다 훨씬 컸던 것입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르 구르망 잡지에 대한 불매 운동까지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잡지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고 있어요. 아시아 시장에서의 구독 취소가 급증하고 있고 광고주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설마 제 한마디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편집부에서 결정했습니다. 피에르, 당신이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주세요. 그리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기사를 써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리. 제가 왜 한국에 가야 하나요? 저는 이미 한국 음식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요. 마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피에르, 이건 선택이 아니에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잡지사에서 당신과의 계약을 재검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도 이 기회에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학자로서의 양심이 있다면 말이에요.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행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여전히 불쾌했어요. 제가 왜 그들에게 굽혀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이미 기사의 방향을 정해놓고 있었습니다. 직접 체험해본 한국 음식의 한계와 개선 방향이라는 식으로 쓸 생각이었어요. 결국 제 기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기사를 쓸 거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정도면 충분할 거야. 빨리 취재 마치고 돌아와서 이 논란을 정리해버리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공항 자체는 깔끔하고 현대적이었지만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겠지라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층 빌딩들이 즐비한 풍경을 보면서도 역시 현대적인 것만 발달했구나. 전통 문화의 깊이는 찾기 어렵겠어라고 생각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첫 번째 식사를 위해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현지 가이드가 추천해준 한정 식당이었는데 정말 전통적인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는 곳이라며 자신있게 안내해주더군요. 한정식이라는 게 프랑스의 코스 요리 같은 건가 싶어서 조금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식당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식기들을 보니 정말로 젓가락이 있었거든요. 그것도 금속으로 만든 묵직하고 차가운 젓가락이었습니다. 제가 평생 사용해온 포크와 나이프 또는 서양식 젓가락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이걸로 정말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을까? 손에 들어본 금속 젓가락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길이도 제가 알던 중국식이나 일본식 젓가락보다 길었어요.
어떻게 잡아야 할지조차 헷갈렸습니다. 가이드인 김민수 씨가 제 어색한 모습을 보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처음 사용하시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정말 편리하실 거예요. 김 씨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절한 말투를 듣는 순간 속으로 비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편리하다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든 이 차가운 금속 막대기를 보세요. 이렇게 무겁고 냉랭한 것이 어떻게 편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젓가락을 테이블 위에 툭 내려놓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파리에서 평생 써온 섬세한 은식기들의 감촉이 그리워졌어요. 그것들은 손에 쥐는 순간부터 자연스럽고 우아했는데 이 한국의 금속 젓가락은 마치 공사장에서 쓰는 연장 같았습니다. 죄송한데요. 이건 정말 음식을 먹는 도구가 맞나요? 뭔가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 같은데. 저는 반쯤 농담조로 물어봤지만 속마음은 진짜였습니다. 이렇게 딱딱하고 날카로운 것으로 어떻게 섬세한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김 씨는 제 말을 듣고 잠깐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곧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며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게 보이실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한국은 예전부터 금속 가공 기술이 정말 발달해서 이런 젓가락을 만들었거든요. 위생적이고 오래 쓸 수 있어서 실용적이에요. 김 씨의 설명하는 목소리에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열정적인 설명이 오히려 더 우스꽝스럽게 느껴졌어요. 금속 가공 기술이 발달했다고요? 그래서 음식을 먹는 도구까지 차가운 금속으로 만들어야 했다는 건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었습니다. 저는 김 씨의 설명을 듣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음식을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적 경험입니다. 은식기의 우아한 광택, 도자기의 섬세한 질감, 이런 것들이 음식의 맛을 더욱 돋보이게 하죠. 그런데 이런 차가운 금속으로는 그런 섬세한 경험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제 목소리에는 명백한 우월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김 씨의 얼굴이 미묘하게 굳어지는 걸 보면서도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프랑스에서는 손님의 격에 따라 다른 식기를 사용합니다. 귀한 손님에게는 고급 은식기를, 일반적인 경우에는 적절한 수준의 식기를 내놓죠. 이런 세심한 배려와 격식이야말로 진정한 문화적 품격 아닌가요? 그 순간 김 씨의 표정이 확연히 변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친근한 미소가 사라지고 어색한 침묵이 테이블 위에 흘렀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만만하게 프랑스 문화의 우수성에 대해 설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번째 음식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나물 반찬들이 작은 접시에 담겨서 나왔는데 그걸 젓가락으로 집어 먹어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웠거든요. 미끄러워서 제대로 집히지도 않고 무거워서 손목이 아프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몇 번 시도해보다가 결국 포기하고 말았어요. 역시나 실용적이지 못한 도구군요. 제가 중얼거리자 김 씨가 다시 한번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오히려 더 정확하게 집을 수 있어요. 특히 김치 같은 발효식품을 먹을 때는 금속이 나무보다 위생적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위생이야 어떻게든 관리할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히 영양을 섭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문화를 향유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무뚝뚝한 도구로는 그런 섬세한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자 김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피에르 셰프님께서는 한국 음식을 드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이죠. 파리에도 한국 음식점이 많거든요. 하지만 대부분 맵기만 하고 섬세함이 부족하더군요. 그때 김 씨가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럼 내일 저녁에 다른 곳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정말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곳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차피 취재 일정이니까 가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결국 비슷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저는 일정에 없던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인사동으로 가는 길에 저는 길을 잃고 말았어요. 김 씨와 잠시 헤어진 사이에 혼자 둘러보다가 작은 골목길에서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한국어로 된 지명들이 너무 복잡해서 포기하고 말았어요. 그때 골목 한편에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걸 느꼈습니다. 향기를 따라 걸어가니 작은 반찬 가게가 보였어요. 정성 반찬이라는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는데, 물론 저는 읽을 수 없었지만 왠지 정겨운 느낌이 드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앞에는 여러 가지 반찬들이 투명한 통에 담겨서 진열되어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빨간 양배추 같은 것이 눈에 띄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바로 김치였습니다. 가게 안에서는 70대 정도로 보이는 할머니가 뭔가를 열심히 다듬고 계셨어요. 저는 길을 물어보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영어 할 수 있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저를 보시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아이고, 외국분이네. 영어는 잘 못하는데. 어디 가려고 하세요? 할머니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인사동이라고 말했는데 할머니는 손짓으로 방향을 가리켜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이 좀 복잡해요. 잠깐 앉아서 쉬었다가 가세요. 차 한 잔 드릴게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완전히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시다니. 파리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길만 가르쳐 주시면. 하지만 할머니는 이미 작은 의자를 가져다 놓으시며 저를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리차를 끓여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피곤하시죠? 한국 처음 오셨어요?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더욱 반갑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음식 좀 맛봐요. 김치 좀 드셔보세요. 할머니는 가게에 진열된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서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젓가락도 함께 주시면서 사용법을 가르쳐 주려고 하셨어요. 이렇게 잡고. 아, 처음이라 어려우시겠네. 천천히 해보세요. 저는 어제 저녁에 그렇게 고전했던 젓가락질을 다시 시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머니 앞에서는 부끄러움보다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제 서툰 젓가락질을 보시며 직접 손을 잡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엄지손가락은 여기, 검지손가락은 여기. 맞아요, 그렇게 하세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저는 드디어 김치 한 점을 집을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성공하자 손뼉을 치며 기뻐하셨어요. 잘하시네. 이제 드셔보세요. 저는 반신반의하며 김치를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김치가 입안에 들어온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어떤 맛과도 달랐거든요. 처음에는 아삭한 식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한 생채소의 아삭함이 아니었어요.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도 살아있는 듯한 역동적인 식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복합적인 맛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매운맛이 먼저 왔지만 그것도 제가 알던 단순한 매운맛이 아니었습니다. 고추의 깔끔한 매운맛 뒤에 마늘의 진한 향, 생강의 알싸한 맛, 그리고 무엇보다 시간이 만들어낸 깊은 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어요. 이게 김치라고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제 놀란 표정을 보시며 만족스럽게 웃으셨어요. 맛있죠? 이거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3주 전에 담가서 지금이 딱 맛있을 때예요. 하지만 저는 아직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파리의 한국 음식점에서 먹어본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거든요. 층층이 쌓인 복합적인 맛의 구조는 마치
프랑스의 고급 와인을 마실 때 느끼는 것과 비슷했어요. 어떻게 이런 맛이 날 수 있죠? 제가 알던 김치와는 완전히 다른데. 할머니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김치는 시간이 만드는 음식이에요. 배추를 소금에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고 그 다음에는 기다리는 거죠. 발효가 되면서 맛이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요즘 가게에서 파는 건 성급하게 만든 게 많아서 제 맛이 안 나요. 저는 다시 한 점을 집어서 더 천천히 씹어보았습니다. 씹을 때마다 새로운 맛들이 드러났어요. 젓갈의 감칠맛, 배의 단맛, 파의 향긋함. 하나의 김치 안에 이렇게 많은 재료들이 조화롭게 들어가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건 정말 예술이네요.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가 더욱 기뻐하셨습니다. 아이고, 뭔 예술이에요.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성은 많이 들여요. 배추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소금물 농도, 양념 비율, 발효 온도까지 하나하나 다 신경 써야 하거든요. 저는 젓가락으로 다른 반찬들도 집어서 맛보기 시작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각각이 모두 다른 맛과 향을 가지고 있었고 김치와 함께 먹으면 또 다른 조화를 이뤘어요. 특히 놀라운 건 젓가락 사용이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던 무게감과 길이가 이제는 오히려 안정감을 주고 있었어요. 김치의 국물이 떨어지지 않게 정확하게 집을 수 있었고 여러 반찬을 조합해서 한 입에 넣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할머니, 이 젓가락이 생각보다 정말 편리하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익숙해지면 포크보다 훨씬 정교해요. 특히 우리 음식 먹을 때는 젓가락이 최고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이 젓가락이 불편하고 실용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김 씨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피에르 셰프님, 어디 계세요? 약속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저는 할머니께 죄송하다고 인사를 드리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작은 가게에서 경험한 것들이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할머니,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맛있었어요. 아이고, 머리요. 또 오세요. 다음에 오시면 다른 반찬도 더 맛보여 드릴게요. 할머니는 작은 용기에 김치를 담아서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호텔에서 드셔보세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방금 경험한 일들이 제 기존 믿음과 너무나 상충했거든요. 김 씨가 저를 찾아왔을 때도 저는 멍한 상태였어요. 피에르 셰프님, 무슨 일 있으셨나요? 표정이 좀 이상하신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길을 잃고 헤맸더니 피곤해서요. 저는 할머니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제 자신도 정리가 안 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설명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김 씨가 약속한 전통 한옥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분위기 있는 곳이었고 음식들도 정교하게 플레이팅되어 나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오후에 경험한 할머니의 김치 맛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이 레스토랑의 김치는 어떨까? 한 입 먹어보니 깔끔하고 잘 만들어진 김치였지만 할머니 김치만큼의 깊이는 없었어요. 뭔가 아쉬웠습니다. 피에르 셰프님, 어떠세요? 오늘 음식들은 어떠신지? 김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요. 특히 김치가 흥미롭습니다. 김 씨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어제의 제 태도와는 너무 다른 반응이었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와서도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할머니가 주신 김치를 냉장고에서 꺼내서 다시 먹어봤어요. 여전히 그 복합적이고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다른 거지? 저는 제 경험을 분석해 보려고 했습니다. 분명히 파리에서도 김치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 걸까요? 그때 문득 할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성은 많이 들여요. 정성이라는 단어. 프랑스어로는 딱히 대응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았어요. SOIN이나 어텐션과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새벽까지 잠 못 이루며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혹시 제가 한국 음식에 대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모든 걸 단정지은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예정된 일정을 미루고 다시 그 골목을 찾아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추가 취재라고 했지만 사실은 어제 경험한 것들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할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어머, 또 오셨네. 어제 드린 김치는 어땠어요? 정말,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왔습니다. 할머니는 의자를 가져다 놓으시며 차를 끓여주셨어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봤습니다. 할머니, 김치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을까요? 정말 궁금해서요. 물론이죠. 마침 오늘 새로 담그려고 했는데 같이 보세요. 할머니는 저를 가게 뒤편의 작은 작업실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소금에 절여진 배추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해요. 배추 절이는 시간, 양념 숙성시키는 시간, 발효시키는 시간. 모든 단계에서 기다림이 필요하거든요. 할머니는 절인 배추를 깨끗한 물에 헹구시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마치 프랑스에서 숙성 치즈를 만들 때의 정성과 비슷한 느낌이 들었어요. 이 고춧가루는 어떤 건가요? 이건 특별한 고춧가루예요. 태양볕에 말린 고추를 직접 빻아서 만든 거죠.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맛이 달라요. 할머니가 양념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셨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젓갈, 매, 파. 각각의 재료를 정확한 비율로 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도 완벽하게 분량을 맞추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분량을 그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5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요. 눈으로 봐도 알고 냄새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경험이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요리가 아니라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지혜의 결정체라는 것을요. 할머니가 배추에 양념을 발라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배추의 한 입 한 입 사이사이에 정성스럽게 양념을 발라주시는 손길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장인의 손길 같았어요. 할머니, 이 과정이 얼마나 걸려요? 배추 하나하나 다 바르려면 1시간은 걸려요. 그리고 김치통에 담아서 3일 정도 실온에서 발효시킨 다음에 냉장고에 넣어두죠. 그럼 1달 정도는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저는 할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과정과 시간 투자를 거쳐서 만들어지는 음식을 제가 썩은 배추라고 불렀다니.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할머니, 김치 외에 다른 반찬들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드시는 건가요? 당연하죠. 콩나물 무침도 콩나물을 하나하나 골라서 씻고 시금치나물도 뿌리까지 깨끗하게 다듬어서 만들어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야 맛있어지거든요. 할머니의 작업을 보면서 저는 정성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뜻이 아니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다는 뜻이었어요. 할머니, 김치는 언제부터 먹기 시작한 건가요? 제 질문에 할머니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김치요? 그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먹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된 음식이에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할머니가 김장하시는 걸 도와드렸거든요. 할머니는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셨습니다. 6.25 전쟁 때도 피난 가면서 김치통을 들고 갔어요. 다른 건 다 버려도 김치만은 가져가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때는 왜 그런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 김치가 있으면 밥만 있어도 한 끼가 되더라고요.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역사가 담긴 문화유산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는 고기도 못 먹고 좋은 반찬도 못 만들었지만 김치만은 항상 있었어요. 김치가 있으면 아이들이 밥을 잘 먹거든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김치는 단순히 맛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그리고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러고 보니 제 어머니도 어릴 때부터 김치 담그는 법을 배웠어요. 결혼하면 시어머니한테 김치 담그는 법부터 배운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김치는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대대로 내려오는 비법이 있어요. 집집마다 맛이 다른 것도 그 때문이죠. 할머니가 김치를 김치통에 차곡차곡 담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단순한 요리 과정이 아니라 문화의 전승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할머니, 젓가락 사용법도 어릴 때부터 배우는 건가요? 그럼요. 아이들이 밥 먹을 나이가 되면 젓가락부터 가르쳐줘요. 처음에는 어려워하지만 금세 익숙해져요. 젓가락질 못하면 밥을 제대로 못 먹거든요. 저는 할머니 앞에서 젓가락 사용법을 다시 연습해봤습니다. 어제보다는 훨씬 자연스러워졌지만 아직도 할머니만큼 능숙하지는 못했어요. 조금만 더 연습하시면 금세 느실 거예요. 젓가락은 한 번 익히면 평생 쓸 수 있어요. 할머니의 격려를 받으며 저는 계속 연습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궁금한 게 생겼어요. 할머니, 혹시 제가 누군지 아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갸우뚱하시며 대답하셨어요. 외국에서 오신 요리사인 것 같은데. 맞나요? 저는 제가 프랑스에서 온 셰프라고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최근에 한국 음식에 대해 한 발언들은 말하지 않았어요. 아직 그럴 용기가 없었거든요. 와, 프랑스 요리사. 그럼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요. 프랑스 음식은 맛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요리를 하세요? 할머니의 순수한 호기심에 저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날 오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만들어주신 된장찌개와 여러 반찬들로 차린 소박한 한상이었지만 그 어떤 미슐랭 레스토랑보다도 맛있었어요. 특히 젓가락 사용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음식을 먹는 즐거움이 배가 되었습니다. 된장찌개의 두부를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집어서 김치와 함께 먹는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왜 제가 몰랐을까요? 아이고, 머리요. 그냥 집밥이에요. 별거 아닌데. 할머니는 겸손해 하셨지만 저는 진심으로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할머니의 손자로 보이는 20대 청년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외국분이 계시네요. 응, 프랑스에서 오신 요리사님이야. 우리 음식을 맛있게 드시더라. 청년은 저에게 인사를 하고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서 뭔가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저를 쳐다보며 이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잠깐만요. 청년이 스마트폰을 할머니께 보여드렸는데 화면에는 제가 파리에서 한국 음식을 비난했던 영상이 떠 있었어요. 한국어 자막과 함께 말이죠. 할머니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영상 속에서 저는 김치는 썩은 배추에 불과하다. 원시적인 식문화의 잔재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이분이 그 프랑스 셰프인가요? 청년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화면을 보시더니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말문이 막혔어요. 할머니, 저는 이분이 우리 음식을 썩은 배추라고 했다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정성스럽게 대접해드렸는데 청년이 화를 내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손을 들어 청년을 제지하셨어요. 잠깐. 일단 들어보자.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보시며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우리 음식이 원시적이고 미개하다고. 저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맑은 눈을 보며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한 말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 순간 가게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럼 저한테 오신 것도 우리를 비웃으려고 오신 건가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럴 생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정말로 아니에요. 저는 급하게 해명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이미 돌아서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한테 친절하게 해주신 것도 다 거짓이었던 건가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그 다음 할머니의 반응은 제 예상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예.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든 지금은 우리 음식을 제대로 알아봐 주셔서 고마워요. 사람 마음이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셔서 고마워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비꼬시는 건가요? 할머니, 저는 정말 괜찮아요. 모르면 배우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지금 마음이잖아요. 그 순간 저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할머니의 너그러움과 따뜻함 앞에서 제 모든 오만함과 편견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았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지하고 오만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50년을 살면서 이렇게 진심으로 사과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저는 제가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요리가 세계 최고이고 다른 나라 음식들은 모두 수준 이하라고 믿었어요. 특히 한국 음식에 대해서는 정말 편견이 심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를 만나고 할머니가 만드신 음식을 먹고 할머니의 정성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틀렸는지 깨달았습니다.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었어요.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그 따뜻한 마음이 진짜 요리의 영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머리를 조용히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일어나세요. 이제 알았으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는 정말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요. 제가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럼 이제부터 제대로 해요.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진실을 말해주세요. 우리 음식이 어떤 건지, 우리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드는지.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이렇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를 용서해 주시다니. 할머니, 저는 돌아가서 반드시 제 잘못을 사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음식의 위대함을 알리겠습니다. 청년도 처음에는 화가 나 있었지만 제 진심 어린 사과를 보고는 마음이 누그러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약속을 지키셔야 해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남은 한국 체류 기간 동안 저는 할머니 가게를 매일 찾아가서 한국 음식과 문화를 배웠어요. 젓가락 사용법도 완전히 마스터했고 김치 담그는 과정도 직접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저에게 한국 요리의 철학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요리는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에요.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반대로 흔한 재료라도 정성을 다하면 최고의 요리가 되죠.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술과 재료보다 중요한 것은 요리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 제가 프랑스로 돌아가기 전에 할머니께 뭔가 요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어머,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할머니께 배운 것들을 제 방식으로 표현해보고 싶어요. 저는 할머니 가게의 작은 주방에서 프랑스 요리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정성을 담아서 만들었거든요. 간단한 오믈렛이었지만 할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들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드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와, 정말 맛있어요. 이게 프랑스 요리구나. 맛이 정말 부드러워요. 할머니의 칭찬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요리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심이 담긴 요리는 어떤 언어보다도 강력하다는 것을요. 할머니, 이 젓가락을 저에게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제가 처음 사용했던 그 스테인리스 젓가락을 가리켰습니다. 물론이죠. 이걸로 프랑스에서도 우리 음식 생각하세요. 할머니는 그 젓가락을 닦아서 예쁜 보자기에 싸주셨어요. 그리고 김치 담그는 방법을 적은 메모도 함께 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도 김치 담가 드세요. 처음에는 어려울 테지만 연습하면 할 수 있어요. 프랑스로 돌아가자마자 저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과거의 발언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배웠습니다. 기술과 재료가 아니라 정성과 마음이 요리의 본질이라는 것을요. 기자회견장은 조용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변화에 놀라워했어요. 특히 김치라는 음식을 통해 발효의 과학과 시간의 예술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어떤 프랑스 요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위대한 음식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할머니가 김치를 담그는 과정, 젓가락 사용법,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의 따뜻한 미소를 보여줬어요. 저는 앞으로 제 레스토랑에서 한국의 철학을 도입하겠습니다. 정성이라는 한국어를 프랑스어로 번역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만큼은 제 요리에 담겠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엄청난 반향이 일었습니다. 프랑스 언론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에서 제 이야기를 다뤘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할머니의 반응이었어요. 누군가 제 기자회견 영상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할머니께 보여드렸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기뻐하셨다고 하더군요. 제 레스토랑 르 자르댕 블레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메뉴에 한국에서 영감을 받은 요리들을 추가했어요. 김치 크루디테라는 요리는 프랑스식 전체 요리에 발효의 개념을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크루디테는 프랑스의 생채소 요리인데 여기에 김치의 발효 기법을 적용해서 더 깊은 맛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모든 요리에 정성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을 담아서 요리했어요. 놀랍게도 손님들의 반응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미슐랭 가이드에서도 피에르 뒤봉의 새로운 철학이 담긴 요리라고 극찬했어요. 셰프님, 요즘 요리가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한 단골 손님이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 요리에 따뜻함이 담긴 거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주방에 할머니가 주신 젓가락을 걸어두었어요. 그리고 매일 아침 그 젓가락을 보며 할머니의 가르침을 되새겼습니다. 6개월 후, 저는 할머니를 프랑스로 초대했습니다. 항공료와 모든 비용을 제가 부담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에는 사양하셨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드려서 결국 오시게 되었습니다. 파리 공항에서 할머니를 맞이했을 때의 감동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피에르, 많이 달라졌네요. 얼굴이 훨씬 부드러워졌어요.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정말로 제가 달라진 게 얼굴에까지 나타나는 건가 봅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할머니를 위한 특별한 만찬을 준비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프랑스 요리에 접목한 퓨전 요리들을 선보였어요. 할머니는 한 접시 한 접시 드시며 연신 감탄하셨습니다.
이게 정말 프랑스 요리예요? 맛이 정말 깊어요. 우리 음식이랑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죠? 그날 밤 레스토랑의 모든 손님들이 할머니께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할머니를 소개하며 말했어요. 이분은 저에게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선생님입니다. 할머니는 부끄러워하시며 손을 저으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어요. 할머니가 프랑스에 계시는 동안 저는 할머니와 함께 여러 요리 교실을 열었습니다. 프랑스 사람들에게 김치 담그는 법과 젓가락 사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처음에는 많은 프랑스인들이 젓가락 사용을 어려워했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가르침 덕분에 모두들 금세 익혔습니다. 젓가락은 마음을 집중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천천히 정성스럽게 사용하세요. 할머니의 말씀을 통역해드리면 모든 참가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프랑스 할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먹으니까 음식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되네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집어서 먹게 되고. 바로 그거였어요. 젓가락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음식을 집는 도구가 아니라 음식에 대한 감사와 정성을 표현하는 도구였던 거죠. 김치 담그기 체험도 대성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발효식품은 위험하다고 걱정했던 분들도 할머니의 설명을 듣고 나서는 완전히 마음이 바뀌었어요. 발효는 시간이 만드는 예술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면 시간이 더 좋은 맛을 만들어줘요. 할머니의 철학은 프랑스의 치즈나 와인 문화와도 통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이 시간의 힘에 대해 새롭게 깨달았다고 했어요. 할머니가 한국으로 돌아가신 후에도 저희의 교류는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해서 할머니를 뵙고 새로운 것들을 배웠어요.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저는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의 깊이는 김치만이 아니었어요. 된장, 고추장, 간장. 모든 장류들이 각각 발효의 과학과 시간의 예술을 담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이번에는 된장 담그는 법을 배워보세요. 할머니는 매번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된장을 담그는 과정을 보면서 저는 또다시 놀랐습니다. 콩을 삶고 메주를 만들고 1년 이상 발효시키는 그 긴 과정.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럼요. 좋은 된장은 시간이 만드는 거예요.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어요. 저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현대 요리계의 문제점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빨라지고 즉석에서 만들어지는 시대에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던 거죠. 제 요리 철학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복잡하고 화려한 기법을 자랑했다면 이제는 단순하지만 정성이 담긴 요리를 추구했어요. 셰프님, 예전과 스타일이 많이 달라지셨네요. 한 요리 평론가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요리는 기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저는 젊은 셰프들에게도 이런 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든 요리사들에게 한국의 정성 철학을 설명했어요. 요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를 써도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사용해도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요리가 될 수 없어요. 젊은 셰프들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제 말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앙투안이라는 젊은 셰프의 변화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화려한 플레이팅과 복잡한 기법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셰프님, 정성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앙투안의 질문에 저는 할머니가 저에게 했던 것처럼 직접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요리해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상상하면서 요리하세요. 다음 날 앙투안이 만든 요리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플레이팅은 예전보다 단순했지만 맛은 훨씬 따뜻하고 깊었어요. 셰프님, 이상해요. 똑같은 재료, 똑같은 기법인데
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게 바로 정성의 힘입니다. 제 변화는 국제적으로도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요리 잡지 푸드앤와인에서 저를 커버 스토리로 다뤘어요. 한국의 할머니에게 배운 프랑스 셰프의 놀라운 변화. 기사에는 제가 한국에서 겪은 경험담과 함께 할머니와의 사진들이 실렸습니다. 특히 제가 젓가락으로 김치를 먹는 모습을 본 전 세계 요리사들이 놀라워했어요. 피에르 뒤봉이 정말 변했구나. 예전의 오만한 모습은 찾아볼 수 없네. 동료 셰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유명 셰프들도 저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탈리아의 마르코, 스페인의 카를로스, 일본의 다나카. 모두 발효와 정성의 철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피에르, 우리도 한번 한국에 가보고 싶어. 마르코가 말했습니다. 저는 기꺼이 할머니를 소개해드렸어요. 2년 후 할머니는 아예 파리에 오셔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할머니 전용 한국 요리 교실도 만들어드렸어요. 피에르, 이렇게까지 해줄 필요는 없는데. 할머니는 여전히 겸손하셨지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뵐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할머니의 요리 교실은 파리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예약이 몇 달씩 밀릴 정도였어요.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온 요리사들이 할머니에게 배우러 왔습니다. 한국의 정성을 배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미국에서 온 한 셰프가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명성이 이제 전 세계로 퍼진 거였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그 따뜻한 미소로 모든 사람들을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나라 음식 문화를 존중하면서도 한국의 철학을 전해주셨어요. 요리는 국경이 없어요. 중요한 건 사랑하는 마음이죠. 할머니의 이런 말씀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저는 이제 젊은 요리사들을 교육하는 일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립한 요리 학교에서는 기술뿐만 아니라 철학도 가르쳐요. 요리는 단순히 음식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문화를 이해하고 사람을 이해하고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첫 수업 시간에 저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젓가락 사용법부터 가르쳐줘요. 젓가락요? 우리는 프랑스 요리를 배우러 왔는데. 처음에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이해하게 되죠. 젓가락을 통해 정성과 집중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요리의 기본입니다. 6개월 과정을 마친 학생들은 모두 변화합니다. 단순히 요리 기술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요리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깊어져요. 셰프님 덕분에 요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졸업하는 학생들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저는 매일 아침 할머니가 주신 젓가락으로 아침 식사를 합니다. 김치도 직접 담가서 먹어요. 할머니에게 배운 그 방법 그대로 말이죠. 제 레스토랑은 여전히 미슐랭 투스타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제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저희 음식을 드시고 행복해한다는 것이에요. 셰프님의 요리는 정말 따뜻해요. 오늘도 한 손님이 이렇게 말해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가 추구하는 요리입니다. 할머니는 이제 80세가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저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쳐 주세요. 피에르, 요리는 평생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을 잃으면 안 돼요. 네, 할머니. 저는 평생 배우는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할머니께 감사드립니다. 할머니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진정한 요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작은 젓가락 하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젓가락을 통해 만난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저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었어요. 요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재료가 아니라 정성입니다. 그리고 혼자만의 예술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사랑입니다. 지금도 제 레스토랑 주방에는 할머니가 주신 젓가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젓가락을 보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저는 할머니에게 배운 정성의 철학을 전 세계에 알리고 싶습니다. 요리를 통해 문화의 경계를 허물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연결하고 싶어요.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는 진정한 요리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매우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보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